대표로 여기는, 우리가 주자를 대표로 여기는 성리학자들이 중용과 대학에 관한 논설이죠. 이건 논설입니다. 그 논설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기해서 챕터인데, 한 개의 챕터인데 그걸 뜯어다가 별도의 책으로 독립시켰어요. 그러면서도 주자대에 이르러서는 노노나 맹자의 비견할 만한 중요한 글로 삼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용은 가장 어려운 책으로 손꼽힙니다. 중용은 유교적인 텍스트들 중에서, 유교의 고전들 중에서 제일 어려운 책이다. 가장 나중에 공부해야 하는 책이다. 그렇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중용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무리한 일일 수도 있다. 중용은 워낙 깊고, 중용은 워낙 어렵고, 중용은 워낙 어렵고도 중요한 책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함부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책이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하는 중용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백승종 교수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건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중용을 보는 하나의 관점이 그렇다 하는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을 바꾼 한 권의 책, 중용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2019년에 간행이 되어가지고 2020년에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우리나라의 양서를 해마다 뽑아요. 그 양서를 세종도서라고 합니다. 세종교양도서에 뽑혔어요, 이 책이. 그래서 엊그저께 저한테 출판사에서 보내준 것이 제 4쇄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좀 부자로 만들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제가 다루고 있는 것은, 오늘 이 책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뭐냐면, 중용이라고 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짧지만 어려운 텍스트가 우리 한국에 처음 들어온 건 언제냐? 그리고 그 책에 대해서 처음으로 관심을 가진 왕은 누구였느냐? 그리고 이 중용이라고 하는 책이 임금님이 공부하시는 경연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학자들과 논의를 할 적에 어떤 맥락에서 이 책이 의미를 가졌느냐 하는 것들을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쭉 훑어가면서, 그러니까 500년 동안 중용이라고 하는 책이 조정의 중요한 왕과 신하들 사이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었는지, 어떤 현안에 관련이 되었는지를 제가 훑어본 것이 바로 중용, 조선을 바꾼 한 권의 책입니다. 자세한 말씀은 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혹시 관심을 가지시면 도서관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성남전도 되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서 보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렇게 5가지로 한번 쪼개봤습니다. 차례만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용에서 다루고 있는 특별한 개념들이 있는데 그 개념들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국 중용을 우리가 논의하는 까닭은 군자가 되자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중용은 곧 군자의 길을 밝힌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중용이라고 하는 책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중용이 구호로 끝나지는 않을 테니까요, 중용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사상이 무엇인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가서는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공개를 하자면, 핵심 중에 핵심은 한 글자예요. 한 글자. 그 한 글자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제일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평가하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한 단어, 한 글자, 그게 바로 정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할 때 뭐라 하면 그 사람 참 어떻다고 해요? 성실해. 맞아요. 성실해. 그 사람 참 성실해.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미 이야기가. 그게 사실 중용의 핵심입니다. 성실한 사람이 되자. 이 성실하다는 성자 속에는요, 성실하다는 성자 속에는 우리는 성실하다고 말할 때는 부지런하다는 것만 먼저 생각하죠. 그죠? 한결같다. 한결같이 뭔가를 꾸준히 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뜻이 있어요. 더 근본적인 뜻은,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을 하면 금방 알게 되죠. 그 경찰관 되게 성실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여기서 말이야 교통정리를 참 잘해. 그분 참 성실한 분이야 라고 하는데, 이제 거꾸로 봅시다. 어떤 한 도둑놈이 있어요. 그 도둑놈이 아침부터 밤까지 365일 도둑질을 참 열심히 해요. 쉬지 않고 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도둑놈은 참 성실해, 이런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죠. 없습니다. 그걸 보면 이 성자에는 이미 도덕적 평가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쁜 짓 하는 것은 아무리 나쁜 짓을 열심히 해도 그걸 정성스럽다든가 성실하다고는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진실이 있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와 일치할 때만 이 성실의 성자를 쓸 수 있다는 것, 그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걸 다 이해했으면 오늘 강의는 이미 사실은 여기서 땡땡땡 하고 이제부터는 테스형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마지막에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중용에 관한 이야기에서 마지막으로 내리고 싶은 말씀은 허통 잡지 말고 살자 하는 거예요. 중용은 우리에게 폼 잡지 말고 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아주 어려운 책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렇다. 허폼 잡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라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30권 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책만 쓰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성실하게 쓰는 건지 성실하지 않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중용에 나오는 특별한 개념을 몇 가지만, 다 볼 수는 없고 개념이 워낙 많이 들어있어서 몇 가지만 꺼내서 보겠습니다. 중용 하면은 글자는 이렇게 씁니다. 중자는 어이쿠 그냥 넘어갔네요. 잠깐만요. 제가 좀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중자는 가운데 중자입니다. 가운데 중자. 이 가운데 중자 하는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그 다음에 용자는 사실은 평범하다는 용자인 겁니다. 평범하다 또는 쓸데없다, 그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용이라는 책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마 맨 먼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세 글자가 아닐까 합니다. 성이라고 하는 글자, 여기서 말하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참 성질머리가 못돼 먹어서 할 때 성자, 본성은 착해 할 때의 성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글자는 도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 도라고 하는 글자는 the way, 길이라고 하는 글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개념은 목숨명, 수명 할 때 쓰는 명자 있죠. 명령 할 때 쓰는 명자 있죠. 이 명자가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 그 세 글자가 어떤 식으로 중용에 나오고 있냐면, 중용의 뚜껑을 열면, 책 뚜껑을 열면 이제 1장부터 나오거든요. 제1장. 제1장 말은 첫 번째 챕터라는 뜻이죠.
첫 번째 챕터에 시작하는 글이 어떠냐면 천명지의 성이요 솔성지의 도요 수도지의 교니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그냥 편한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하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것이 바로 성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성대로 따라가는 것을 길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길이 도란 말이죠. 그 길을 열심히 닦고 또 닦는 것을 교라고 한다. 가르침이라고 한다. 약간만 너무 길게 설명하면 잠이 오고 약간만 풀이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우리에게 뭘 명령을 했다는데 여러분 하늘의 명령을 받으셨나요? 받으신 기억이 있나요? 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기억이 안 나요. 최재원은 하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그래요. 그 그이는 천명을 직접 받은 거죠. 하지만 우리는 받지 못했어요. 명시적으로는 받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받은 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맹자가 설명한 바 성선이라는 말이죠. 사람의 본성은 어떻다? 착하다. 그걸 이제 맹자가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나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어린아이가 다다다다다 기어가는데 앞에 우물이 있어요. 근데 그 우물에 울타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저 아이가 우물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달려가거든요. 거기 안 달려가는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뭔가 아주 고장난 사람이죠. 고장도 그냥이 아니라 아주 크게 고장난 사람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어린아이가 위험에 빠졌을 적에 그것을 구하려고 해요. 그걸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맹자가 하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명을 받았다. 어떤 명을 받았다? 착한 일을 하고 살라는 명을 받았다. 그 착한 일이라는 것은 이해관계가 없이 사물을 함부로 죽이는 것입니까?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살리는 것입니까?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길을 가다가 내 꽃이 아니어도, 내가 심은 꽃이 아니어도 꽃이 시들시들하면은 어떤 생각을 해요? 물을 줘야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것이 아니어도.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공자나 맹자나 유교의 여러 스승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늘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명을 하셨다. 어떤 명을 하셨다? 착하게 살라는 명을 하셨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다 그 씨앗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성은 악하지 않고 착한 것이에요.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이에요. 빼앗는 것이 아니고 나누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 착하게 사는 길로 안내하는 것을 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을 쭉 따라가면은 착함에 이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도예요. 착함에 이르는 길이 바로 도예요. 그런데 착함에 이르는 도를 알려주지 않으면 대개는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없잖아요. 대개는 아주 지혜롭게 타고나질 않았기 때문에 배워야, 물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을 건져주는 것 정도는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서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 명이라고 했지만 배워야 되는데 배우기 위해서는
깨쳐져야 돼요. 밝혀줘야 돼요. 어둠을 밝혀줘야 돼요.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용에. 그 중요한 개념 중에서 다른 개념도 다 중요하지만 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착함에 이르기 위한 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 길을 가지 않고도 착하게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야자는 불가수유이하니 가리면 비도야니라. 이것도 중용 1장에 나와 있어요. 그 뜻을 잠깐 해석해보면 어떤 뜻이냐면 도라고 하는 것은 수유, 잠시라도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떨어질 수가 있다면 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의 돈은 어디에 있었냐면 저의 돈은 평택에서 집을 출발해가지고 자동차를 몰고 성남문화원에 오는 거예요. 돈은 어디 있었어요? 돈은 자동차 길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거기 좀 길이 막히고 빨간불이 켜진다고 해서 길을 벗어나서 논으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길이 아니죠. 저는 끝끝내 성남문화원에 올 수가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은 저한테 가르침을 주는 거죠. 도를 떠나지 말라고, 길을 떠나지 말라고 저한테 일러주는 거고, 제가 제 내비게이션은 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어디 있습니까? 자동차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는 아내가 바로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른 거는 다 어겨도 되는데 2가지는 절대로 어기면 안 돼요. 하나는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안 가면 안 돼요. 근데 2번째로는 아내가 하지 말라는 건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아내가 내비게이션이니까. 그게 바로 도입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농담으로 생각해 주세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도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를 가지고 오면 뻔하다. 자동차가 길을 떠나면 목적지를 포기한 거예요. 자동차는 반드시 길 위로 달려야 돼요. 그렇듯이 사람도 성이라고 하는, 착함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착함이라고 하는 그 상태에 가기 위해서는 길을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길을 잘 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 길을 잘 가면 어떻게 되냐면 성남문화원이 나와요. 성남문화원 2층이 나와요. 성남 아카데미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용에서는 치중화하면 천지위원하며 만물이 유건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치는 도달한다는 뜻이에요. 중과 화에 이르면, 도달하면 천지가 자리 잡히며 만물이 길러진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를 잘 지켜서 그 결과 중과 화라고 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우주의 질서가 평안하고, 그리고 모든 생명들이 삶을 잃지 않는다. 성장하게 된다. 공존하게 된다. 평화롭게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궁금증은 뭐냐면 도대체 중은 뭐고 화는 뭐야? 내가 중화요리점은 많이 갔지만 그러면 이게 중화요리점에 자주 가면 된다는 뜻인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중어 개념으로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용에 보면 제2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중리왈 군자지 중용야는 군자의 시중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 무슨 주문이냐? 군자의 중용은 군자로서 때에 알맞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약간 설명이 필요해요. 군자가 중용을 한다는 것은 군자가 중용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시중을 한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시라는 말은 시시각각의 시입니다. 즉 변화하는 가운데에서도 때때로란 말은 변화하는 가운데에서도 가운데를 딱 붙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용이다. 이걸 제가 비유하면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중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는 가운데서 중을 지킨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다시 자동차를 예로 들을게요. 자동차가 지금 트럭이에요. 제가 트럭을 타고 있고 트럭에 짐차칸에 타고 있어요. 짐차칸에 지금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차가 차갈밭을 지나가요. 차갈밭을 지나가면 차가 막 흔들리죠. 차가 막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짐차칸에서 아무것도 잡지 않은 상태에서 자빠지지 않고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중입니다. 그러니까 중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중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중은 안으로도 쏠리지 않고 밖으로도 기울지 않는 상태를 중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일만을 하면서 언제나 주위 사람들과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잘 지내고자 하지만 그런데 많은 일들이 나를 잡아당깁니다. 어떤 때는 이게 조금 무리가 있는, 크게는 아니고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요걸 내가 오케이만 해주면 나한테 쩐이 들어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쩐이 들어오는 것은 아닌데 내 목을 쥐고 있는 윗사람이 나한테 이걸 시키고 있어. 그럼 내가 이거를 거부할 수가 있기는 있는데 거부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그 말을 들어봤자 이익이 생기지는 않지만 그 말을 안 들어주면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아. 그럴 때 어떡할 겁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 선생님들이 다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밀고 땡기는 것이 수없이 벌어지는 게 이 세상 일 아닙니까? 거기서 흔들림이 없이 중의 길을 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그 중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시중입니다. 시중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늘 변화하는 가운데서도 중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시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용은 어려워요. 말로는 그 중심을 잡기가 뭐가 어렵습니까? 쉽죠. 말로는 기울지 않고 불평부당하면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대단히 어려워요. 실제로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공자가 이렇게 한탄했어요. 뭐라고 한탄했냐면 자왈 도지 불행야를 지지우로다. 지자는 과지하고 우자는 불급이 아니라. 여기서 그 유명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과유불급 많이 사용하시죠? 대개 어떤 뜻으로 사용하십니까? 이걸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과유불급이라는 말, 이제 오늘 제 설명을 들으시면 혹시라도 잘못 사용하셨던 분은 그 뜻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자의 말을 우선 보죠. 공자가 말하기를 도지불행, 도가 실천되지 못함을,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도를 실천하지 못함을,
사람들이 도를 방치했음을, 사람들이 길 바깥으로 차를 몰고 가는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것을 지지요로다. 내가 알고 있도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도를 지키지 못해. 사람들은 길을 따라서 가지 않고 있어. 그걸 내가 알고 있어. 그렇게 공자가 말하면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지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과지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과자는 지나치다는 뜻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건너머서 너무, 그래서 도를 안 지킨다 그 말이에요. 빨간불이 켜졌는데 꾀가 있는 사람은 두리번 하니까 사람이 어때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버려요. 이 과지예요. 꾀가 있는 사람은 길을 법대로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려요. 그 다음에 우자는 어때요? 어리석은 사람은 머뭇머뭇하느라고 가지를 못해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몰라가지고. 이게 바로 과유불급입니다. 머리가 좀 있다고 하는 사람은 건너머서 대강대강 넘어 뛰어버리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머뭇거리느라고 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결국 지나친 사람이나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같아요. 어떤 점에서 같아요? 도지 불행이라는 점에서 같아요. 도를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같아요. 그래서 과유불급이라는 뜻은 도를 실천하지 않았다 하는 뜻이에요. 또는 못했다 하는 뜻이에요. 넘쳐서 못했거나 모자라서 못했거나 하여튼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한 것을 과유불급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과유불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군자는 결국 치중하면 되는데, 중과 화에 도달하면 되는데, 중은 이제 제가 설명을 했고, 중용에 따라서 화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뭘까? 화라고 하는 말은 좋아한다, 화음을 낸다 할 때 쓰는 화자입니다. 이건 화라고 하는 글자는 본래 음악에서 온 거예요. 음악에서 서로 음이 다른 악기가 또는 높이가 다른 음도 두 개 또는 세 개가 때로는 어우러져서 훨씬 더 아름답기도 하고, 때로는 어때요? 그야말로 듣지 못할 시끄러워 하는 소리가 되는 그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화롭게 서로 어울리는 것을 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용 10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군자는 화이 불류하니라. 무슨 뜻이냐면, 군자는 조화를 이루면서도 불류, 휩쓸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휩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군자는 여기에 A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B라고 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그 A하고도 척을 치지 않아요. B하고도 척을 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A나 B는 두 개가 다 옳은 A, 옳은 B입니까? 아니면 약간은 잘못된 A 또는 B입니까? 약간은 잘못된 A나 B인 거예요. 어느 한쪽이 옳고 지금 어느 한쪽이 그런 상태가 아니고 둘 다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둘 다 그러지만 하나는 너무 지나치고 하나는 너무 부족해요. 그런 상태에 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배척하면은 화가 아니에요. 모자란 사람도 넘치는 사람도 버리지 않고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러면서도 그들 중에 어느 한 부류가 되지 않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려요. 그것을 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또 중이라고 하는 것은, 중용에서 말하는 중이나 화라고 하는 것은 산술적 의미에서 중간치 이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A당이 있고 여기는 B당이 있는데 나는 A당도 B당도 아니다가 중화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옳은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A당과 B당 사이에 옳은 것이 있다면 나는 거기에 속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속하면서도 그 반대에 속하는 당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분류라는 말은 휩쓸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나쁜 의견, 너무 나쁜 의견이 있을 적에 그 어느 것에 몸을 실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가장 옳은 의견을 추구하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자의 말씀 속에는 이미 인권관념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현대적인 인권관념이 들어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또는 그런 인권관념이 들어갈 여지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냐면 공자의 말씀을 가지고 본다면 절대로 사람들을 혐오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 틀린 사람이 있으면 그 틀린 사람을 가엽게 여길 뿐이지 그것을 배제하거나 혐오하지 않는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군자의 길을 간다는 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잠깐 설명할게요. 하나는 여기 있는 글 자체를 한번 볼 필요도 있고, 또 하나는 도대체 군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군자가 뭐예요?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군자라고 하는 거를 글자 그대로 보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글자 그대로 보면 프린스죠, 프린스. 왜냐면 군자는 임금군이고 첫자는 아들 자자니까 프린스 아니에요? 임금의 아들? 그런데 공자가 한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임금의 아들을 군자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럼 공자는 누구를 군자라고 한 거예요? 공자는 도덕적 완성체를 군자라고 했지, 또는 도덕적 완성을 추구하는 사람을 군자라고 했지, 결코 훌륭한 집안의 아들을 군자라고 한 적은 없다. 그렇다. 그러니까 공자는 그런 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그걸 약간만 얘기할게요. 어떤 점에서 흥미롭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공자와 맹자를 비롯한 유교의 가르침, 성리학의 가르침을 100% 오해하고 있어요. 100%. 그 100% 오해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유교는 여성을 차별한다. 유교는 양반만의 유교다. 유교는 신분의 차별을 합리화한다. 그거는 100%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오해. 그렇게 많이 악용된 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라고 했어요? 악용한 거예요. 그것은 공자의 가르침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맹자의 가르침도 아니에요. 그건 주자의 가르침도 아니에요. 그건 사기꾼들의 조작이에요.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자는 배제하지 않으니까, 공자는 혐오하지 않으니까, 공자는 가장 고귀한 사람에게 주어질 용어, 군자라고 하는 용어를 실제 벼슬이 높은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어떤 사람에게 사용했습니까? 도덕적 지향이 뚜렷한 사람에게 군자라고 한 것이지, 벼슬이 높거나 가문이 좋은 사람에게 군자라고 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학식이 많다고 해서 군자라고 하지도 않았다. 학식이 적어도 도덕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군자라고 본 것이다. 그러니까 심지어 논어에서 보면 여러분이 잘 이 구절을 모르실 분이 없어요. 뭐라고 했냐면 행유 여력 이어던 시어 학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선의 길을 실천하고도 힘이 남으면 글을 배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예요? 무엇이 먼저예요? 글을 많이 배우는, 지식을 많이 갖추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사람의 길을 똑바로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길을 똑바로 가는 것이 공자에게는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 전체로 군자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난 공부 많이 안 했으니까 못했으니까 군자 못 되겠네. 난 여자니까 군자 못 되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본성이 착하다고 믿고 그 인간 본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군자 후보자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그런 걸 부정하는 사람은 이것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결코 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군자가 되는 길을 공자가 뭐라고 했는지를 들어보시면 더 여러분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궤변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군자지도는 조단호 부부이나 급기 지하하야는 차로 천지하니라. 무슨 뜻이냐면요, 군자의 길은, 도는 길이잖아요. 군자의 길은 부부관계에서 시작되는데 그 지극함에 이르러서는, 그 최정점에 이르러서는 천지에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자의 길은 출발점이 어디예요?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가 어때서요? 부부관계가 가장, 요즘은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나 부부 그런 거 없어요 라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가족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군자의 길이라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것,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것. 거기서 아내와 남편이 어울려야 뭐가 나옵니까? 처식이 나오잖아요. 그럼 자식도 당연히 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즉 일상생활에서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아주 사소하고 아주 내놓을 것이 없는 대단히, 어찌 보면 대단히 질이 멸렬한 그런 인간의 일상적인 관계에서 부부관계, 군자의 길이 시작이 된다. 군자의 길이 어디만큼 가서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아주 사소한,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밥을 하고 용돈을 주고 정을 나누는 데에서 부부관계를, 그렇잖아요. 거기서부터 군자의 길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그 길을 잘 가게 되면은 이제 천지에 드러난다. 그러니까 성인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도불원이라니 인지 위도의 원인이면 불가유의 돈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까지 하고 좀 10분 쉴게요. 너무 많은 걸 배우니까 정신이 헷갈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하나하나는 다 중요한 말씀이라는 데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한번 들어가지고 알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중용이 어려운 공부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도라고 하는 것, 길이라고 하는 건, 그 선함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은 불원인이에요. 사람에게서 멀지 않아요. 즉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동떨어진 도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떨어진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벽을 보면서 수도할 필요가 없어. 일상생활을 잘하면 돼. 그러니까 사람이 도를 한다고 하면서, 내가 도를 실천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멀리하면, 다른 사람을 멀리하면, 다른 사람을 배척하면, 다른 사람을 혐오하면 그것은 어떻다? 그것은 도가 될 수 없다. 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떨어질 수 없는 것이 도예요. 그래서 그 도가 나만 도에서 떨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 좀 부족한 사람, 내가 보기에 좀 지나친 사람에게도 도가 어때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그 사람들을 혐오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지워버린 상태에서 내가 도를 실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첫 시간에 맺은 말입니다. 공자는 아마
참선에 대해서 불제자들이 말을 할 적에 한편으로 찬성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반대했을 것입니다. 왜 찬성했을지는 아시겠죠? 도의 길을 밝히기 위해서는 조용히 앉아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인정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출가 자체는 반대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왜요? 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벗어나서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이 지리멸렬한 일상생활 속에 이미 도가 있다. 그러니까 이 일상생활을 완전히 떠나버린다면 그 사람은 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 사람은 군자가 될 수 없다. 많은 불편함과 많은 괴로움과 많은 혼돈과 많은 혼란과 많은 의견의 충돌 속에서도 우리는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도를 찾고 도를 배우고 도를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중용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잠깐 떠나서 절간에 가서 머리 식히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는 도를 구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선의 길을 가고 있죠. 성선의 길을 가고 있어요. 유교 경전에서 말하는 모든 길은 나쁜 길이다, 좋은 길이다. 좋은 길이에요. 왜냐하면 나쁜 것은 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고 하는 글자도 도덕적인 평가가 전제된 길이에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죠. 그때의 길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목표에 도달하는 수단이 아니면 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교에서 도라고 할 때의 도는 전부 다 성선, 인간의 본성이 착하고 그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는 것을 밝히는 길만을 길이라고 하지 거기에 위배되는 것은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불교에서 도라고 할 때는 뭐를 도라고 하겠어요? 그쵸? 깨달음에 이르는 길만을 길이라고 하지 깨달음을 방해하는 길은 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잘 아시죠? 그러면 도가는 아예 처음부터 도가라고 했잖아요. 길. 거기서 말하는 길이란 무엇이겠어요? 거기서 말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위자연의 길을 말하는 것이죠. 무위자연. 무슨 뜻인가요? 글자 하나하나를 보면 모를 말이 없는데 합쳐놓고 보면 좀 아리송하긴 해요. 무위란 말은 무자는 말무자예요. 금지사예요. 안 한다는 뜻이에요. 위는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위는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어요? 거기서도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무위라는 말이 아무 일도 안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무위 자연에 이르는 길이 아닌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연의 일과 자연이 아닌 일이 있을 거잖아요. 자, 밥을 먹는 거는 자연의 일인가요? 아닌가요? 자연의 일이죠.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것은 무위에 저촉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돌보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위겠어요? 무위가 아니겠어요? 그것은 무위에 저촉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당연히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무위가 금지하는 바 아니다. 그러니까 무위 하지 말고 자연의 길을 가라. 말하자면 천리를 따라가라. 하늘의 이치를 따라가라예요. 그때의 무위는 쓸데없는 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자연에 충실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때 말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자연이 아니고 남의 목숨을 빼앗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내 마음속에서 그런 욕망이 일어났으니까 난 자연히 한 거야. 이건 아니에요. 도가에서도 이미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자연이라고 한 것이 아니다. 이치에 맞는 대로 사는 삶을 자연이라고 한 것이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자연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남을 도와주는 것은 자연이라고 보았어요. 무의자연의 길도 사실은 유교 길과 같지는 않으나 대립되지는 않아요. 대립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이제 다른 말이 나와 있지만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공자가 가장 중시한 개념은 뭐냐면 군자인데 군자가 정치를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무위이화 네 글자예요. 무위이화 무위는 무위자연의 무위하고 똑같아요. 하지 않았는데도 이자는 말릴 이자인데 대도가 되는 거예요. 하지 않았는데도 여기서 말하는 화자는 화학이라는 화자예요.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특별히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변화되는 상태, 그것을 군자의 정치라고 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될 화자, 저절로 변했다는 것은 저절로 어떻게 변했다는 거겠어요? 나쁘게 변했다는 거겠어요? 좋게 변했다는 거겠어요? 좋게 변했다는 뜻이죠. 아무렇게나 변했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특별히 강조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사람들이 착하게 되었다. 그것을 무의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자도 실천을 매우 강조하고 있지만 실천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강제성이 없는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내쫓지 않았는데도, 내가 사람들을 내몰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이 이상적인 정치다. 이상적인 정치는 결코 백성들을 겁을 주고 백성들을 잡아들이고 백성들에게 협박을 하고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사람들이 다 질서를 지키고 자기의 이익을 양보할 줄 알고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는 그 상태를 무의화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길을 가려면 중용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용덕지 행하며 용언지 근이라 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번역을 보통은 이렇게 해요. 용덕을 실천하며 용언을 하지 말라. 용덕은 뭐고 그럼 용언은 뭐냐는 또 그런 질문이 생기죠. 용덕이라는 용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일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용덕이라는 말은 일상적인 덕행, 그러니까 작은 선행도 열심히 실천하라. 다만 용언은 하지 마라. 용언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말, 하나마나 한 말은 하지 마라. 하나마나 한 말은 하지 말고 아주 작은 덕이라도, 작은 긍정적인 가치라도 열심히 실천해라. 잔말 말고 착하게 실천해라. 그런 뜻이에요. 용자의 의미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용자는 아주 일상적인 것이기도 하고 따라서 아주 자질구레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들 내외가 시골 집을 떠나려고 하자 어머니는 잠깐만 기다리라고 중요하게 알게. 그래서 이제 결국 사람에게 중요한 거는 말이 중요한 거겠어요? 실천이 중요한 거겠어요? 실천이 중요하죠. 중용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언고행하며 행고언하니라. 즉 말과 행위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표리를 이루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실천할 것을 생각하고 또 뭔가를 실천할 때는 내가 한 말을 되짚어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로는 야, 뭐 도로유수를 도와야 되잖아 하면서 자기는 1년에 수입이 2억이나 되는데 기부금 100만 원도 안 내.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야, 공공기물을 파손하면 안 되지. 공공의 자산을 얼마나 아껴야 되는데 하면서도 자기가 친구한테 길게 전화할 거 있으면 꼭 사무실에 가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게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될 거잖아요. 그런 상태로는 도저히 군자가 될 수 없다. 말을 할 때는 이게 정말 실천에 옮겨도 부끄럽지 않은 것일까를 생각하고 뭔가를 행동을 할 때는 평소에 내가 한 말하고 이게 어긋나지 않는가를 살펴봐라. 그런 뜻입니다. 다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자의 길이라는 것은 한참을 가다 보면 갑자기 에스컬레이터가 탁 내려와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길이 아니고 아주 일상적인 것을 열심히 실천하면서 한 발 한 발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바로 군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편안하지 않은 길이 여러분 군자의 길을 우리 가져갑시다. 불편해요. 다 섭섭해요. 그럼 갑시다. 행필, 행원은 행원자라고 할 수 있어요. 행원 필자이하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갈지. 멀리 가려고 하는 사람도 우선은 가까운 데부터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목표가 뉴욕에 가는 사람이야. 나는 미국 대통령이 목표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성남시 시의원 따위는 나는 쳐다보지도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건 틀림없이 사기꾼이에요. 우선 정치를 할 생각이 있으면 성남 시민이면 성남 시의원을 하든지 경기도 도의원을 하든지 성남 국회의원을 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뭐 미국의 대통령을 꿈꾸든지 한국의 대통령을 꿈꿔야 하는 거죠. 가까운 길에서부터. 나는 전교 1등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 반에서 난 꼴찌를 해도 좋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가까운 데서부터 공자가 계속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길이 왕도가 따로 없다. 왕도가 따로 없고 일상생활, 우리가 가장 피곤하게 생각하고 가장 자질구레하게 생각하고 가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상적인 것부터 똑바로 하지 않으면 잘 되지 않는다. 출근을 9시에 해야 되는데 9시에 출근을 못하고 자동차만 출근지로 보낸다든가,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출근한 것처럼 위장을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는 하던데 누군지는 잘 몰라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아, 그런 사람이 있대요. 9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9시에 출근 안 하고 차만 보내고 자기는 나중에 가는 그런 사람도 있대요. 자, 정치. 현실 정치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다 보는 눈이 있고 판단이 있는데 구태여 제가 여기서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러다는 말은 제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피곤한 얘기거든요. 그건 하고 싶지 않고, 저는 분명히 주견이 있지만 여러분도 다 주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존중해서 그런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이제 공자가 보기에는 어떤 거냐면, 공자가 사실 논어를, 그러니까 공자의 제자들이 논어라는 책을 만든 까닭은 사람들이 군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모두가 다 군자의 길을 갔으면 좋겠는데, 모두가 다 군자의 길을 가려면은 필수적인 부분이 있다고 본 거예요.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뭐였냐면 정치였어요. 정치.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군자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인간의 길은 세상에 있고 세상의 흥망은 정치가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나는 군자의 길을 간다고 그런다면 공자는 아마 비웃을 거예요. 공자는 정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정은 정의하라 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정치라고 하는 정자는 곧 바로 잡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 정치적이네.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공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치란 달라야 한다. 바른 것이어야 한다. 틀린 것을 바로 잡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 군자가 될 사람이 정치를 외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바르게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위정, 정치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정치의 생명은 여기에 달려있다. 어디에? 죄인, 사람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물평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할 사람이 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람이 해야 되겠어요? 가장 좋게는 시중에 첫 시간에 말한 시중이라고 하는 거 생각나시죠? 막 자갈밭을 지금 시속 60km 달리는 트럭에 짐칸에 서가지고 아무것도 안 붙들고도 균형을 잘 잡는 사람. 그 사람이 왕이 되어야 정치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대통령이어야 정치가 되는 거죠. 왜냐면 그러면은 바르게 할 테니까. 그러면은 중심을 잃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나온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복습하면서 스스로를 늘 날마다 반성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중용의 핵심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사실 따지고 보면 뭐다? 이 한 글자예요. 성. 진실하다는 성, 성실하다는 성. 그래서 저도 좀 폼을 잡기 위해서, 제가 그럴 위인이 못 되는데 폼을 잡기 위해서 집에 큰 글씨로 된 이와 같은 글귀를 가지고 있어요. 집에. 쳐다는 보는데 실천은 못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즉 금석가천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성즉 성실하다면 쇠나 바위도 뚫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성실하다면 쇠나 바위를 뚫을 수 있다는 것은 구체적인 예를 들면 뭘 볼 수 있냐면 물방울이에요. 물방울이 계속해서 똑똑똑똑똑 아래로 떨어진다고 봐요. 계속 아래로 떨어지면 그 밑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데다가 돌로 받침을 만들든 쇠로 받침을 만들든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구멍이 뚫려요. 구멍이 뚫려요. 이게 참 웃기는 일이죠. 아니 그 어떻게 물방울이 돌을 뚫고 바위를 뚫고 쇠를 뚫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은 정성도 쌓이고 쌓이면 불가능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저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해. 그럼 돼. 근데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1894년 갑오개혁 이후로 유교를 더 이상 배우지 않지만 누구도 논어나 맹자를 진지하게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지만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대단히 성리학적이에요. 그걸 뭘 보면 아냐면은 올림픽에 나갈 때, 월드컵에 나갈 때 선수들에게 각오를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든요. 끝까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바로 저는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정성을. 그래서 안 배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미 지금 우리 세대까지는 그렇다.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까지는 이런 유교적 마인드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안 배웠어도. 이미 이것은 우리에게는 문화적 유전자가 되어 있다. 그래서 K-POP,
K문화, 그 K컬처가 세계인의 마음을 뒤흔드는 까닭은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 성에 있어요. 성. 무슨 말이냐고요? 조금 설명할게요. 걸그룹 있죠? 아파트. 그걸 아파트 하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선생님 더 잘하시네. 그거를 그런 그룹이잖아요. 비보이. 또 그 앞에 또 누가 있었죠? 남자 그룹 있었잖아요. BTS. 그걸 서양 사람들이 부러워를 하는데 그걸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국가 기밀을 제가 노출하는 거예요. BTS처럼 춤을 추려면요, 그 그룹에 속한 멤버들이 하루에도 10시간, 하루에도 15시간씩 3년, 4년을 연습해야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양 사람은 물론이고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그룹을 만들어 놓고 5명이나 6명이 와가지고 하루에 10시간, 15시간씩 1년, 2년씩을 연습하라고 그러면은 어떡하겠어요? 다 도망가 버려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오직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도 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그 그룹 밖에도 수만 명이 있어요. 그것이 한국의 힘이에요. 즉 한국 사람들은 성실함이면 승부를 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을 정도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흉내를 못 내. 부러워는 하는데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야, 너 토요일인데 그거 할 수 있겠어? 아, 못하지. 너 생일날인데 그거 할 수, 못하지. 너 집에 무슨 일인데 할 수 있겠어? 아, 그건 못하지. 너 지금 여자친구가 전화하는데 그거 할 수 있겠어? 아, 그건 못하지. 결과는 원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그 험난한 길을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옥을 만들어 놓고 살고 한편으로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아주 부러워하는 성과를 낸 거예요. 우리의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과는 결코 한두 사람의 정치가가 만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성과는 물론 정치가도 필요하고 다 필요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5천만이 함께 만든 겁니다. 무엇으로? 유교적 정신으로.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유교적 정신으로. 우리는 한편으로는 유교를 매우 싫어해요. 그렇지만 사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유교적이에요. 정말. 성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자는. 공자가 아니고 중용에 나와 있습니다. 공자의 정신이 들어있죠. 군신야와 부자야와 부부야와 권제야와 부모지 교야 오자는 천하지 달도야니라. 여기서 말하는 달도라는 말은 고속도로이라. 자동차 전용도로이라. 선에 이르는, 착함에 이르는 고속도로가 있다. 그 고속도로는 다름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아름다운 관계에 있다. 어떤 관계에 있어요? 맨 먼저 말하는 게 뭐예요? 군신의 관계. 여기서 말하는 군이라는 것은 임금님인데 현대적으로 본다면 임금님은 없죠. 그럼 뭐예요? 대통령이에요? 아니죠. 대통령이라기보다는 국가 공동체죠. 국가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 그 다음에 부자 관계란 뭐예요? 꼭 엄마하고 딸은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리고 형제의 관계. 그리고 친구의 관계. 즉 인간관계라 그 말이에요. 선에 이르는 고속도로가 어디에 있다? 인간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군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어떻다? 이 사람은 거의 군자다. 이 사람은 거의 군자다.
형제간에 잘 지내고 부부간에 잘 지내고 자식 부모하고 잘 지내고 친구하고 잘 지내는 사람은 이건 거의 군자예요. 군자라는 것은 어렵기도 하지만 아주 일상적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군자들이 우리 안에 사실은 굉장히 많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나지는 않았지만 그는 이미 군자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특히 공자가 여기서 강조한 것은 이 5개의 관계 중에서 무려 3가지가 다 가정 안에 있어요. 부부 관계 얘기했잖아요. 또 부자와 관계 얘기했잖아요. 형제의 관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즉 아름답고 조화로운 가정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미 어떻다? 이 사람은 이미 60% 군자다. 60% 군자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효자나 연려를 어떻던 거예요? 정표를 내서 표창하는 거죠. 당신 정말 훌륭해 라고 한 거죠. 오늘날 우리는 그 점에 있어서는 좀 많이 어때요? 퇴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가족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 저는 이거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에서 군자가 만들어지는데 인간관계에서 그러면 추구해야 할 또 어떤 목표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중용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지와 인과 용이다라고 말해요. 지, 인, 용 3가지를 염두에 두고 부부관계를 3가지를 염두에 두고 부자관계를 3가지를 염두에 두고 형제관계를 3가지를 염두에 두고 친구와 관계를 3가지를 염두에 두고 국가와 나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군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지는 그러니까 그거를 달덕이라고 한 거예요. 달도와 달덕. 달도라고 하는 거는 고속도로를 말하는 거고요. 달덕이란 말은 달떡이라고요. 좋아요, 뭐 달떡이라고 하십시오. 이게 약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보약이라는 거예요. 이 3가지 보약을 먹고 고속도로를 달려가면 틀림없이 결승선에 도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인용이 뭔가가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뭐라고 말했냐면 공자가 말하기를 호학은 근호지하고 역행은 근호인하고 지치는 근호용인이라 그랬어요. 호학, 역행, 지치 그랬어요. 호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공부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은 호학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성남 아카데미 와서 이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신 거는 배우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배우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이미 지혜의 열쇠를 여러분은 호주머니에 넣고 계신 거죠. 지혜를 딴 거죠. 그런 지식이 있어야 돼요. 판단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판단의 토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관계를 잘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질인자죠. 어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역행이에요. 역행. 힘써 실천함. 그러니까 도덕적 가치를 힘써 실천하는 것이 바로 어질다는 말이에요. 그 임금님은 참 어진 분이야. 그 아버님은 참 어진 분이야 라고 할 때 어진 분이야라는 말은 방에 물건을 여기저기 어질러 놓는다는 그런 어짐이 아니에요. 어질다는 것은 힘써 실천하는 것을 어질다라고 한다. 그 국회의원은 어진 분이야라고 한다면 그분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는 분을 우리가 어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공자가 매우 강조했어요.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좀 반전이 옵니다. 용이란 말 막 용감한 걸 말하잖아요.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것, 목숨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가치를 지키는 걸 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동기는 사실은 어디 있냐면 어디 있어요? 부끄러움을 아는 데 있어요. 부끄러움을 아는 데. 이렇게 하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야. 그러니까 나는 참을 수가 없어.
여기서 진정한 용기가 나오는 거죠. 말하자면 나라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됐을 적에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용감한 용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남의 종이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야. 내 아내를 적이 마음대로 놀이개처럼 갖고 놀게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야. 내 할아버지가 지켜온 이 땅을 남에게 빼앗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야. 그러니까 나는 목숨을 잃을지언정 싸울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용기의 근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비겁할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고개를 숙이잖아요. 항상 어려운 일만 있으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돗자리 펴놓고 엎드려서 절하잖아요.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그 위기가 지나가면 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까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비겁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시점이 되면은 결심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지금까지 자기가 달려갔던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날마다 도둑질을 했지만 어느 날 도둑질이 부끄러운 거라는 걸 알았으면 그 다음날 가서 자수를 하든지 그 다음날 가서 뭐 어떻게 뭐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런 지인용이야말로 달떡이라고 했어요. 달떡. 중용에 이르는 뭐다? 연료가 되는 거예요. 연료가. 길은 있는데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어야 되잖아요. 가솔린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 가솔린에 해당하는 것이 지인용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보세요. 좀 정점에 우리가 도달하고 있습니다. 위천하 국가의 유구경이나 소위 행지자는 이래하리라 라는 표현이 중용 20장에 나옵니다. 간단하게 번역을 하면 어떤 식이 되냐면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 데는 9가지 경, 9가지 도가 있는데, 경은 도와 비슷한 뜻이에요. 9가지 도가 있는, 9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실은 하나다라고 했어요. 그 9가지가 뭔지는 여기서는 그냥 생략할게요. 그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요.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나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 하나가 바로 뭐다? 그 하나가 바로 성입니다. 그 하나가 바로 정성입니다. 그 길에 가는 데는 이제 유비무환도 필요하고요. 성신유도하니 불명호선이면 불성호신이라. 여기에 벌써 성이 막 나오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자신을 정성스럽게 하는 데는 도가 있으니 선에 밟지 않으면 자신이 정성스럽게 되지 못할 것이다. 자신이 선에 밟지 않으면이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선인지 이것이 불선인지 선이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즉 내가 지금 여기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야 되는데 그 물 항아리가 깨진 항아리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아무리 부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물 항아리에 물을 부으려면 첫째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이것이 항아리인가 항아리가 아닌가를 알아야 돼요. 깨진 항아리는 항아리가 아니죠.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야 물이 차지. 깨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으면 아무리 부어도 물이 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깨진 항아리인가 온전한 항아리인가,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명선인 거예요. 항아리는 진짜 항아리가 맞나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우리도 옛날에 그런 경험했잖아요. 시험 볼 때는 항상 좋은 성적을 얻고 싶어요. 좋은 성적을 얻고 싶은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것이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상식적으로 본다면은 가령 이제 사회과목이라고 봐요. 사회과목을 사람들이 암기 과목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아. 알아야 할 개념, 제도 뭐 많아. 그런데 이 중에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다 외우려고 하니까 못하죠. 그리고는 포기를 하죠. 그래서 좋은 선생님이란 뭐겠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 그 다음 중요한 건 무엇인지, 그리고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거를 납득을 시키면은 학생이 공부하기가 아주 쉬워지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가르쳐줄 선생님이 있고 무조건 외워 하는 멍청한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은 그 과목을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무엇이 착한지를 알아야 말이지. 그래서 결국 실천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학습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 이제 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중용 20장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성자는 천지도야오, 성지자는 인지도야니라. 이 한문을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시면은 놈자자, 이 놈자자를 잘못 해석하기가 쉽고요. 갈지자를 잘못 해석하기가 아주 쉬워요. 우리가 놈자, 갈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좀 잘난 척을 해보자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어려서부터 한문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런 논어니, 대학이니, 중용이니, 맹자니 하는 것들을 제가 한 10년을 사람들에게 가르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문이라면은 어떻게 해서요? 조금 안다, 조금 많이 안다 하면 좀 과장일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아주 고민을 해서 잘 알아낸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여기서 성자는이라는 말은 성실한 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자자는 일한 것은이에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도야. 하늘의 도다. 하늘의 도다.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도,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길, 분자가 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지자가 또 이제 아주 어려운 지자가 나와요. 성지자는이란 말은, 지자는 여기서는 뭐냐면 성을 실천한다는 것은이에요.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도가 되고, 성을 내가 실천한다는 것은, 내가 성실하게 산다는 것은 인지도양이라, 사람으로서의 갈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나는 뭘 해야 돼요? 나는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내가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성 자체는 하늘의 길이고 성지는 사람의 길이에요.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문 문법을 터득을 못하면은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이 말 같은데 사실은 아주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찌 보면 말장난 같은 것들이 말장난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자명성을 위지성이요. 자성명을 위지성이요. 자명성을 위지견이라. 성즉 명이요, 명즉 성이라. 이거 다 그 말이 그 말 같죠? 이게 우선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성이니까
정성스러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성스럽기 때문에 밝아지는 것을 성이라 하고 그랬어요. 내가 정성스럽기 때문에 사물의 이치를 알게 되었으면 그걸 성이라고 하고, 자, 명성. 내가 지식이 있어가지고 아는 게 있어가지고 성이 뭔지를 알게 되면은 이것을 교라고 한다. 가르친다고 한다.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가르친다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가치를 일깨우는 것을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선생님은 말을 하잖아요. 저도 지금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을 통해서 중용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호감을 가지고 수용하게 한다면 저의 오늘 강의는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면서 느끼고 또 느끼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이 본성을 찾은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도를 쌓아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즉 명이요 명즉 성이니라. 어떤 사람이 그런 도를 스스로 실천을 통해서 찾아내면 그 사람은 이미 깬 사람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이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이치를 잘 알게 되었으면 그 사람은 이제부터는 실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용의 핵심은 다름이 아니라 정성스러운 성, 그거예요. 아까 우리 맨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훌륭하신 윤종준 박사님께서 퇴계사상이 뭡니까? 퇴계사상은 성과 경이죠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맞는 거예요. 퇴계는 바로 성과 경 두 글자를 군자를 지향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고귀한 가치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퇴계 선생이 중용 공부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도달한 결과다. 중용 2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유천하지성이어야 위등환이라 라고 했어요. 오직 천하에 지극한 정성됨이 있어야만 변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아주 예를 들면 부모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적에 아주 정성을 다해가지고 아이를 양육하면 아이가 좋은 쪽으로 변한다, 그런 뜻이에요. 또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할 적에 아주 정성을 다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면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효과가 나타난다. 또 정치가들이 정성을, 지극정성을 다해서 국가의 일을 하게 되면은 국가가 크게 발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정성이 없으면, 정성이 없지는 않아도 부족하면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부모죠, 당연히. 부모 역할을 하긴 하는데 때로 귀찮아하고 때로 화를 내면서 때로 내 식으로 판단해가지고 하게 되면 아이에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라고 막 얘기를 하지만 결과가 어떻다? 결과가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안 나온다. 선생님이 시간이나 때우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되면 학생들의 성적이 안 올라간다. 정치가들이 월급만 타먹으면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런 지방자치단체나 그런 국가는 시간이 아무리 가도 발전이 거의 없다. 그런 뜻을 여기에 실었습니다. 정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용에서는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했어요. 지성은 여신이라고 했어요. 지극한 정성은 신과 같다. 그러니까 지극한 정성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말에 뭐라고 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말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효자 얘기를 보면은
효자가 막 아버지가 겨울철에 잉어를 잡고 싶어 하는데 막 그 효성을 다 하다 보면은 얼음을 깨니까 잉어가 턱 쏟아 올라오고, 아버지가 수박을 먹고 싶어 하니까 눈이 쌓인 산에 가도 수박이 딱 기다리고 있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말이지만, 잉어는 몰라도 수박은 좀 그린하우스가 없이 수박이 나올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유교에서는 이러한 신념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일깨워주고 있어요. 정성스러우면 안 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봐. 그래서 가령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좀 기다려봐라. 그 말은 진짜로 진심으로 다 하면 될 거다라는 그런 낙관적 전망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중용 제25장에는 성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조했어요. 성자는 물시 종시이니 불성 있는 무물이, 아주 이거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저 이 표현 너무 좋아해요. 번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정성이라는 것은 만물의 처음이요 끝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의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 그것은 바로 정성선자 한 글자다. 그러면서 불성이면, 정성스럽지 않다면은 무물이다.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 정성선자를 진정함이라고 번역하고 싶어요. 진정함, 진실. 진실이야말로 모든 일의 토대가 된다. 그리고 모든 일의 최종도 역시 진실이다. 그리고 그 진실이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 즉 짜가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짜가? 가짜로는 안 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실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진실로 진심을 담아서 무엇인가를 할 때 거기서 열리는 열매가 제대로 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진실이 없다면은 그거는 다 사상 무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지금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군자는 존덕성이 도문학이니라. 군자는 존이 아니고 여기서는 존이죠. 덕성을 높이고 묻고 배움의 길을 간다. 왜 그렇죠? 왜 묻고 배움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명성, 명선, 선이 무엇인지를 어떤 경우에는 뚜렷하게 알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배우지 않으면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 배우려면 일방적인 주입식 학문이 아니고 뭐예요? 주입식 학문이 아니고 자발적인 학문이어야 되기 때문에 공자는 주입식 학문을 강조한 적이 없어요. 공자는.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논어라는 책의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논어. 논어라는 책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죠? 논자는 뭐예요? 토론하다는 뜻이에요. 토론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예요? 질문이죠.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 토론이에요. 어는 뭐예요? 어는 말씀하다. 누가 말씀하다는 뜻이겠어요? 공자가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교가 주입식 학문이었다면 논어가 아니라 그냥 공자 하든가 공어라고 했어야 돼요. 그런데 책의 이름이 어론도 아니고 논어예요. 뭐가 우선이다? 공자님 말씀보다 더 우선인 게 있어요. 그 우선이 뭐예요? 공자님과 제자들의 대화, 또는 제자들끼리의 대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지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교를 착각하고 있다. 그냥 뭐 외워서 쓰면 되는 줄 알고 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고명이 도중용하니라. 고는 높다, 명은 밝다잖아요. 높고 밝은 것을 극단에까지 최고 수준으로 올리면서도, 여기는 지식의 차원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지식을 극대화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한다? 중용한다. 도중용한다. 중과 용의 길에 간다. 흔들림이 없는 독자적인 길. 그러면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은, 엉뚱하지 않은 길을 가는 것. 평범함에 뭐가 있어요? 평범 속에 진리가 있다. 공부를 많이 해라. 하지만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착한 일을 해라. 이것이 군자가 되는 길이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의호 자용하며 천의호 자전하니라. 어리석은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 그리고 식견이 없이 천박한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가를 중용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쓰이기를 좋아해요. 벼슬 하기를 좋아해요. 높은 자리 맡기를 좋아해요. 감이 안 되는데 높은 자리 차지하기를 좋아해요. 이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럼 천박한 사람은 어떤지 볼까요? 스스로 전제하기를 좋아한다. 지 멋대로 일 처리하기를 좋아해요. 천박한 사람은. 그럼 어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어진 사람은 양보하기를 좋아해요. 아, 그 자리는 나한테는 좀 과한 것 같아. 다음에 하지. 이렇게. 그 다음에 고상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천박한 사람은 말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이거는 아주 천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그 정치를 하는 사람은 귀가 커서 많이 들어야 돼요. 자꾸 화를 내면 그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요. 군자지도는 아면이 일장하니라. 군자가 가는 길은 아면, 잘 드러나잖아. 어슴푸레한 것 같지만 날이 갈수록 빛나는 길이에요. 짠 하고 나타나서 팍 사라지는 게 아니고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큰 바위의 얼굴이 된다 그 말이에요. 군자 얼굴은 큰 바위의 얼굴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등등등등. 그래서 군자는 독공이 천하평이니라. 군자는 이런 가르침을 독경, 독실히 하고 사물을 공격해요. 그것으로도 이미 세상이 다 평화롭게 된다. 군자의 길은 우리가 꼭 하필 왕이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왕이 아니어도 이미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성무물이라는 말을 끝으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성이란 말은 성하지 아니하면 물이 없다. 아까 나온 얘기입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또는 성실하지 않으면 어떠한 사물도 존재할 수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오직 유성이라 그런 뜻이에요. 오직 성실함이 있을 뿐이다. 오직 진실이 있을 뿐이다. 오직 진실하고 부지런함이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